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시아에는 한때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했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고, 민주주의 제도도 일찍 받아들였으며, 수도에는 대학과 은행과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잘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콘텐츠, 방산까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해외 송금, 서비스업, 관광, 값싼 노동력,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게을러서일까요? 자원이 없어서일까요? 인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에는 공장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자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며 외국어 실력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도, 교육, 산업 전략, 정치의 품질, 그리고 사회 전체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축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어느 순간부터 멈춰섰고 한국은 그 사이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왜 한 나라는 기적을 만들었고 왜 다른 나라는 기적의 문 앞에서 멈춰버렸는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역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특별합니다.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일찍 서구식 교육과 행률, 영어 문화를 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인구가 많고 서양식 대학이 있으며 미국과 가까운 나라, 당연히 빠르게 발전할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꽤 앞선 나라였습니다. 마닐라는 세련된 도시였고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있었고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과 식민지의 폐허에서 허덕이던 시절, 필리핀은 이미 어느 정도 제도와 도시 기반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는 필리핀 사람 모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지배 시절, 토지는 소수의 가문과 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넓은 농지를 소유한 엘리트들은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미국식 제도가 들어왔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 지배층과 지방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속으로는 가문 정치였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경제였지만 속으로는 특권 경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땅과 권력과 기회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된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국가는 만들어졌지만 국민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약했습니다. 부자와 엘리트는 이미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세계에 들어갈 통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학교가 있어도 좋은 교육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갔고 정치가 있어도 권력은 지역 가문과 유력자들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한국도 물론 가난했고 부패도 있었고 불평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 이후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이 오히려 하나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수출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국가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이미 앞서 있다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되고 미국과 가깝고 대학도 있고 마닐라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뼈를 깎는 산업화 전략을 세우기보다 기존의 자산과 인맥과 외부 의존에 기대는 구조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꼭 전쟁이나 혁명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능성이 너무 일찍 주어졌다는 착각이 더 위험합니다. 아직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데 이미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사회는 변화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필리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두 번째 이유는 정치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필리핀을 이해하려면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의회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의 삶을 바꾸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리핀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문 정치입니다. 마르코스 가문, 아키노 가문, 두테르테 가문처럼 특정 가문이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런 구조는 더 강해집니다. 지방의 유력 가문들이 토지, 사업, 경찰, 행정, 선거 조직을 동시에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도 실제 선택지는 이미 지역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보다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능력보다 가문이 중요해지고 법보다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적 후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경제를 천천히 병들게 만듭니다. 부패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는 사회 전체의 시간을 빼앗는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규칙을 지켜도 손해보는구나. 결국 나도 줄을 찾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생산과 혁신으로 가지 않고 인맥과 로비와 생존 전략으로 흩어집니다. 필리핀은 독재와 민주화도 경험했습니다. 마르코스 시대에는 강력한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은 장기적인 산업 국가를 만드는 데 집중되기보다 정권 유지와 특권층의 이익에 더 깊이 얽혔습니다. 이후 민주화가 되었지만 제도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가문 중심 정치와 특권 경제의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도 군사 정권의 시기를 거쳤고 부패와 권위주의의 어두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는 국가가 산업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는 강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수출 목표를 세우고 기업을 압박하고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제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필리핀은 정치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가 장기적인 산업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렸고 국가의 큰 방향은 개인과 가문의 이해관계에 자주 가로막혔습니다. 도로를 짓고 항만을 개선하고 전력을 안정시키고 제조업을 키우고 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5년이나 6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매번 선거와 가문과 지역 이해관계에 흔들리면 국가는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도 미래를 믿고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도 제도를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리핀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법과 제도와 정책이 국민 전체의 미래를 위해 작동하는 힘이 약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재능과 자원과 인구가 있어도
몸 전체가 제대로 서기 어렵습니다. 필리핀의 잠재력은 컸지만 그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낼 제도의 힘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과 필리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 경제와 산업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국제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느냐?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시장도 크지 않느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필리핀에는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점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경제를 보면 해외 노동자 송금, 콜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부동산, 소비 중심 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이것들은 분명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은 내수, 소비를 지탱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인력은 근로기업의 상담 업무나 서비스 업무에 투입됩니다. 관광지는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은 국민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 경제가 충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그 나라는 인재를 키워놓고도 그 인재를 국내 산업에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호사, 선원, 기술자, 가사노동자, 서비스 인력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 필리핀 안에서 산업의 뿌리로 축적되기는 어렵습니다. 콜센터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실력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단순 상담과 외주 서비스만으로는 나라 전체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다른 더 싼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발전하면 일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업이 강해도 제조업과 기술 산업의 기반이 약하면 경제의 허리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발, 섬유, 신발, 단순 조리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으로 갔고, 철강으로 갔고, 자동차로 갔고, 반도체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기술을 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바로 이 축적의 사다리를 놓쳤습니다. 공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기술 산업으로 끌고 가는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인프라는 부족했고 전력 비용은 부담이 되었고 항만과 물류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더 복잡했습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형은 관광에는 축복이지만 산업에는 큰 비용이 됩니다. 물건을 옮기고 전기를 공급하고 사람과 자본을 연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리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섬나라이고 대만도 섬이고 싱가포르는 더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한 지리를 극복하는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항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력망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지방과 수도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산업국가의 핵심입니다. 필리핀은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약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겉으로는 성장해도 속으로는 취약했습니다. 쇼핑몰은 화려하고 도시의 빌딩은 높아지고 해외 송금으로 소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세계 시장을 지배할 기술 기업과 제조업의 깊은 생태계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착시입니다. 돈은 돌고 있습니다. 소비도 있습니다. 도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미래 산업의 뿌리로 쌓이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쉽게 흔들립니다. 외부 경기, 해외 일자리, 관광 수요, 환율, 정치 불안에 따라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공장은 있지만
남지 않는 구조. 영어는 있지만 산업의 심장은 약한 구조. 소비는 있지만 생산의 뿌리는 얇은 구조. 이것이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사람과 교육의 문제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병원에서, 선박에서, 호텔에서, 가정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큰 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필리핀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나라 밖으로 나갑니다. 더 나은 임금, 더 안전한 환경,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돈은 가족의 삶을 지탱하지만 동시에 국가 안에 남아야 할 인재와 경험과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딜레마입니다. 개인에게는 해외 취업이 희망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인적 자본의 유출이 됩니다. 교육도 겉으로만 보면 필리핀은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과 기회의 평등을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생계를 고민해야 하고 지방의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과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한 사회가 미래를 믿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공부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는 힘들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배웁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은 거의 종교와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도 아이를 공부시키려 했고, 국가는 학교를 늘렸고, 기업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배움이 실제 일자리와 연결되었고,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고,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워야 산다. 기술을 익혀야 올라간다. 나라가 가난해도 사람을 키우면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재능이 국가 산업으로 모이는 통로가 약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해외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낮은 임금의 서비스업이나 비공식 노동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기술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믿고 학교를 믿고 정부를 믿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믿어야 장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망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인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해도 권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며 세금을 내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 순간 국가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국가의 힘은 단순히 인구가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 신뢰를 지키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은 인구도 있고 언어 능력도 있고 젊은 노동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모아 기술과 산업과 제도로 축적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산업 전환기에도 세계 경쟁이 심해질 때도 살아남기 위해 구조를 바꾸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위기를 개인이 견디는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나라 안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해외로 나가고 정부를 믿기 어려우면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의존하고 제도가 약하면 개인의 생존 능력으로 버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강인함이지만 국가에겐 위험한 신호입니다. 국민이 너무 강해서 국가의 약함을 대신 떠받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산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떠나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아무리 잠재력이 커도 선진국의 문 앞에서 오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대비를 봐야 합니다. 필리핀과 비슷하게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길을 걸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이고 싱가포르와 대만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땅도 작고 내수 시장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신뢰를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이 작으니 세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인구가 적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급 인재로 키워야 한다. 그래서 부패를 강하게 억제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외국 기업이 믿고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기술 생태계를 키웠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반도체와 전자산업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전후 폐허에서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며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외국 자본이나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지 않고 결국 자기 기술과 자기 사람과 자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운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운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진짜로 올라서려면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사람에게 투자되어야 하고 기술로 쌓여야 하며 제도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이 한국에 뒤처진 이유는 필리핀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리핀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성실함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나라 안에 모아 미래 산업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개인은 있었지만 그 개인들을 하나의 국가적 상승으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약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라는 장점이 있었고 미국과의 연결이 있었고 젊은 인구가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형성된 토지와 권력의 불균형, 가문 중심 정치, 약한 제도, 부패와 인맥, 산업 전략의 부재, 해외 노동에 대한 의존, 그리고 인적 자본의 유출이 겹치며 그 가능성은 충분히 꼽히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장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기술자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수출 시장을 뚫었습니다. 한국의 길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통도 있었고 불평등도 있었고 수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 전체가 미래를 향해 축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문명은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올라간다고 모두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빌딩이 세워진다고 사회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쇼핑몰이 화려하다고 산업의 심장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선진국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제도가 흔들리지 않는지, 법이 사람 위에 서 있는지, 교육이 계층을 넘어 기회를 주는지, 기업이 축적하는지, 국민이 내일을 믿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한 나라는 비로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나라는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구가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흩어지고, 자원이 많아도 제도가 없으면 새어나가며, 영어를 잘해도 산업이 없으면 기회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작고 가난하게 출발해도 부패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편법보다 신뢰를 선택하고 소비보다 축적을 선택하고 오늘의 편안함보다 내일의 기술을 선택한다면 기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야기는 단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게도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산업과 교육과 제도가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방심하면 축적은 멈추고 사회가 불공정해지면 인재는 떠나며 정치가 미래보다 권력에 매달리면 경제는 조용히 늙어갑니다. 필리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때 앞서 있던 나라도 왜 멈출 수 있는가? 가능성이 많던 나라도 왜 뒤처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기적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 답은 결국 사람과 제도에 있습니다. 부패보다 원칙을, 편법보다 신뢰를, 단기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나라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 아무리 화려한 도시와 많은 인구와 풍부한 가능성이 있어도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